디즈니는 지금 글로벌리 가장 수익성이 좋은 미디어 기업으로 남기 위해 굳이 디지털 비디오 서비스를 런칭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비디오 구독 시장에서 양질의 콘텐츠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디즈니의 콘텐츠보다 더 가치 있는 콘텐츠는 없을 것입니다. 2019년 디즈니가 개봉한 영화들이 박스오피스에서 1위에서 8위를 독차지했고 이 기록은 2016년 1위에서 5위를 차지한 기록을 경신하는 것이었죠. 다시 그 스튜디오는 소위 하우스 오브 마우스로 불렸습니다. 디즈니는 지난 10년 동안 해온 일을 계속하기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일이라는 건 단순히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HBO, 애플, 스카이로 영화와 TV 시리즈의 디지털 사본을 공급함으로써 수십억 달러의 무위험 수익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즈니는 11월 12일에 시작된 자체 서브스크립션 VOD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날은 기술적인 결함으로 얼룩졌는데요. 이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디즈니의 가장 높은 기대를 초과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죠. 비디오 스트리밍의 전환은 단기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스마트하게 서비스 된다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보상받을 수 있다는 더 큰 전략적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로의 전환은 몇 가지 면에서 선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첫째,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의 리더인 BAM 텍 미디어를 약 3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 직후 디즈니는 컨텐츠와 지적 재산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21세기 폭스를 사들이는데 85억 달러를 더 썼습니다. 다만 영국 대형 TV 기업인 스카이도 사려고 했지만 컴캐스트에 패했죠. 앞으로 몇 년 동안 디즈니는 새로운 오리지널 시리즈와 영화에 수십억 달러를 더 쓸 것입니다. 마이클 레이선슨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디즈니는 또한 이미 제작 중에 있는 컨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류함으로써 연간 약 45억 달러의 이익을 포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의 규모를 감안할 때 디즈니 플러스가 월 7달러, 1년짜리 구독료는 월 6달러 미만밖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디즈니가 4월에 발표했을 때 업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의 가장 인기 있는 구독은 한 달에 13달러, HBO의 구독 서비스는 15달러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 움직임을 서브스크립션 VOD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가 어떻게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디즈니는 전 세계적으로 6천에서 9천만 명 가입자가 생기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심지어 디즈니는 매달 4달러 미만의 비용이 드는 3년 구독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죠. 몇 주 후 디즈니는 미국에서 가장 큰 무선 사업자인 버라이전과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버라이전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최소 1년 동안 1700에서 1800만 명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게 됩니다. 물론 디즈니는 액티브 유저당 몇 달러를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각종 할인과 부가 혜택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에는 몇 가지 전술적 이유가 있습니다. 디즈니는 넷플릭스, 아마존, HBO가 전 세계적으로 수천에서 수억만 명의 가입자를 모은 지 수년이 지난 지금 서비스를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 적이 없었습니다. 11월 1일 애플은 서브스크립션 VOD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를 출시했죠. 2020년 2분기에 컴캐스트가 소유 중인 MBC 유니버셜은 자체적인 피콕 서비스를 출시하고 AT&T는 HBO 맥스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HBO 맥스는 현재 HBO의 제작 예산의 2배 이상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제작자이자 월트 디즈니의 스튜디오 전 CEO인 제프리 카첸버거도 같은 시기에 자체 서비스인 퀴비 출시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저가 공세는 서비스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쟁 업체들은 디즈니가 컨텐츠 카탈로그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스타워즈와 마블 영화를 보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는 사람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단기적인 전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즈니의 장기적인 야망이죠. 저가 공세 뒤에 디즈니 플러스의 대규모 투자와 상당한 리스크 감수가 있습니다. 디즈니는 고객과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월트 디즈니는 각 부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번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디즈니 파크 앤 리조트 사업부는 영화 스튜디오보다 2배 이상의 매출과 50% 높은 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디즈니 파크 앤 리조트의 이익은 영화 스튜디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거죠. 디즈니 플러스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디즈니 제국 전체를 강화하는 것이죠. 지난 세기 동안 디즈니가 성공한 모든 것에 대해 어떤 특정 콘텐츠와 캐릭터를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까지만 알았을 뿐 대부분의 개별 소비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이 상황은 바뀔 것인데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어떤 컨텐츠와 상품을 제작할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결정을 더 잘하게 되고 마케팅과 홍보의 효과를 높이며 디즈니와 관련된 제품과 경험을 디즈니 팬들에게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서브스크립션 VOD에서 연간 $50를 추가로 받는 것은 연간 $5,000 디즈니 패밀리 크루즈와 $1,100짜리 디즈니 파크 패스 판매 규모에 비하면 사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디즈니는 자체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배급 업체들은 제한된 시청률 데이터만 공유하고 개별 고객 정보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디즈니의 다중 제품 전략은 넷플릭스보다는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와 비교하는 게 나을 듯 한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넷플릭스는 전략적으로 혼자만의 길을 가고 있는 셈이죠.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 TV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원래의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T&T는 HBO Max를 수천만 명의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브스크립션 VOD의 엔드게임은 비디오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입니다.